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선시대 부모들은 정말로 아이를 사랑했을까? 교과서에서는 그냥 지나쳤지만 실제 역사 기록을 보면 조금, 아니 많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연두에 걸린 아이를 부모가 직접 별채로 옮기고 문 밖에서 음식만 놓고 가고 심지어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버림일까요? 오늘은 교과서가 말하지 않은 조선시대 천연두와 가족의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분명 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 집 마루에는 작은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높은 열, 붉은 반점, 그리고 가족들의 침묵. 어머니는 문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지만 한 걸음도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천연두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저주였고 사랑조차 무너뜨리는 공포였습니다. 역사는 이 병 앞에서 무너진 수많은 가족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750년대 한양의 한 마을. 봄이 오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채우던 그 마을에 어느 날부터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폈고 아이를 둔 집은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천연두가 돌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천연두는 조선시대 아동 사망 원인의 40%를 차지했습니다. 10명 중 2명이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아이들도 얼굴에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이 병을 마마라고 불렀습니다. 직접적으로 천연두라는 이름을 부르면 병이 더 심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공포는 언어마저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오후 12살 소년이 몸에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아이의 얼굴과 몸에 붉은 반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는 곧바로 마을 어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방문 밖에서 아이를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마마가 오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집은 고립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아이를 별채로 옮겼고 음식은 문 밖에 놓고 갔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아이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지만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른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를 살리려다 모두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사랑과 생존 사이에 불가능한 선택. 의학적 지식이 부족했던 시대, 사람들은 격리 외에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격리는 종종 버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7가지 장면을 통해 이 역사를 살펴볼 것입니다. 천연두라는 질병이 어떻게 가족을 갈라놓았는지, 이름조차 부를 수 없던 공포가 무엇이었는지, 계급에 따라 운명이 어떻게 갈렸는지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역사 속 그 아이들의 눈빛을, 그 부모들의 눈물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겪은 고통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의료 체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천연두의 공포 죽음의 그림자.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천연두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재앙이었습니다. 한 마을에 천연두가 퍼지면 그 마을 전체가 멈춰섰습니다. 시장은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외출을 삼갔으며 아이들은 집 안에 갇혀 지냈습니다. 이 질병은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당시 의료 기록을 보면 10세 미만 아동의 천연두 감염률은 성인의 3배에 달했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조 26년 한양에 마마가 크게 돌아 어린아이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한 문장 뒤에는 수백 가족의 절망이 숨어 있습니다. 영조 26년은 1750년입니다. 이해 봄 한양의 남촌 지역에서 천연두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집에서 시작된 병이었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당시 조선의 의료 체계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했습니다. 예방접종은 존재하지 않았고 치료법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해열제를 처방하고 격리를 권고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천연두 바이러스는 공기 중으로 쉽게 전파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감염되면 같은 집안의 다른 가족들도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 질병의 공포는 단순히 죽음의 위험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얼굴과 몸에 깊은 흉터를 남겼기 때문에 평생 그 흔적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얼굴의 흉터는 혼인에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혼인 시장에서 곰보라 불리던 천연두 흉터는 사회적 낙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백신을 통해 천연두를 완전히 퇴치했습니다. 1980년 세계보건기구는 천연두의 완전 박멸을 선언했습니다. 인류가 질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첫 사례였습니다. 이 승리는 수백 년 동안 천연두로 고통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희생 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것도,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받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것도 모두 의학의 발전 덕분입니다. 1730년대 경상도 어느 마을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 천연두가 돌았습니다. 마을의 한 서당에는 15명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천연두가 시작된 지 한 달 뒤 15명 중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머지 아이들도 대부분 얼굴에 흉터를 남겼습니다. 훈장은 서당 문을 닫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이곳은 마마님이 머무시는 곳이니 더 이상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요. 그 서당은 3년 동안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부모의 증언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마마가 한 번 지나간 곳은 3년이 지나야 안전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그곳에 보낼 수 없습니다. 공포는 이렇게 공동체의 일상을 파괴했습니다. 교육이 멈추고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마저 흔들렸습니다. 천연두는 단순히 개인의 질병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역사는 기록합니다. 한 시대의 질병이 얼마나 많은 가족을 무너뜨렸는지를, 조선시대 사람들이 천연두 앞에서 느낀 무력감과 공포는 우리에게 공중보건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누군가가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는 의료 체계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과거로부터 배우는 교훈입니다. 그 시대 아이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천연두에 걸린 아이들이 실제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격리라는 이름의 버림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격리와 버림 별당의 침묵. 천연두에 걸린 아이는 가족과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격리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일시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천연두에 걸린 아이를 별당이라 불리는 분리된 공간으로 옮겼습니다. 별당은 주택의 본체에서 떨어진 작은 건물이나 창고였습니다. 부유한 집안은 별도의 건물을 사용했지만 가난한 집안은 헛간이나 외양간 한쪽을 막아서 사용했습니다.
아이는 그곳에서 홀로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동국세 시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마를 앓는 아이는 별실에 두고 가족은 문 밖에서 음식만 전한다. 이 짧은 문장이 담고 있는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1780년대 전라도의 한 양반 집안 기록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집의 막내 아들이 7살 때 천연두에 걸렸습니다. 집안의 어른들은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안채에서 50m 떨어진 사랑채 뒤편의 작은 방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반대했지만 가장인 아버지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가문을 지키는 길이다. 아이는 그날 저녁 별당으로 옮겨졌습니다. 나이 많은 하인 한 명이 아이를 돌보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 하인은 이미 어린 시절 천연두를 알아서 면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별당 문 앞에 음식을 놓고 문틈으로 아이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열흘 동안 높은 열에 시달렸습니다. 붉은 반점은 온몸으로 퍼졌고 아이는 가려움과 고통으로 밤새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에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별당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격리 관행은 의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천연두는 전염성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환자를 격리하는 것이 다른 가족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격리의 방식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격리는 최소한의 돌봄만 제공하는 방치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가난한 집안의 경우 병든 아이를 제대로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부모도 농사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는 사실상 혼자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비인간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족 전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한 아이를 격리해서 다른 아이들을 살리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딜레마를 경험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 전 세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했습니다. 가족끼리도 접촉을 최소화하고 감염된 사람은 격리해야 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을 몇 달 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병원에서 홀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분들도 계셨습니다. 300년 전 조선시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의학 지식이 있었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었기에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760년경 충청도의 한 가난한 농가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에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10살, 딸이 8살, 막내 아들이 5살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큰아들에게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천연두 증상이 확실해졌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집 뒤편의 작은 헛간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은 농기구를 보관하던 곳이었지만 급하게 청소해서 아이를 뉘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루에 2번 음식을 갖다 놓았지만 아이 곁에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밭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열흘 동안 홀로 병과 싸웠습니다. 5살짜리 막내가 형을 보고 싶다고 울었지만 부모는 절대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형은 지금 마마님을 모시고 있으니 절대 가면 안 된다. 열흘째 되던 날 아이의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얼굴과 팔, 다리에 깊은 흉터가 남았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살아난 것에 감사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평생 흉터를 안고 살아갈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이 가족은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아이들은 격리된 공간에서 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격리와 버림의 경계는 매우 모호했습니다. 의학적 필요와 가족의 생존이라는 두 가지 이유가 만나는 지점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혼자 고통받았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생존과 사랑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조선시대 부모들이 내린 결정을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고통스러웠고 그들도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가족 전체를 지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다음 장면에서는 천연두를 둘러싼 언어와 금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던 그 공포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확인해 봅시다. 세 번째, 이름을 잃은 병 언어의 금기. 조선시대 사람들은 천연두를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천연두라는 말 대신 마마, 손님, 마마님 같은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적 습관이 아니라 질병에 대한 깊은 공포에서 비롯된 문화적 금기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병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 병이 더 심해지거나 병이 찾아온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의학적 무지와 샤머니즘적 세계관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천연두를 손님이라고 부른 것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증보문 헌비고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두 창을 일러 손님이라 하여 직접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손님이라는 표현은 천연두를 하나의 인격체 혹은 신으로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손님은 언젠가는 떠나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머무는 동안 극진히 대접해야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천연두에 걸린 아이를 손님을 모시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병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으로 병을 언급하는 것을 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천연두를 신격화했습니다. 마마신이라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이 신을 달래기 위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집안에 제단을 차리고 깨끗한 음식과 물을 올리고 아이가 빨리 낫기를 빌었습니다. 이런 의례는 의학적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었지만 심리적으로는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신에게 기원하고 있다는 믿음이 절망 속에서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1790년대 한양의 한중인 가정의 기록을 보면 언어 금기의 실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집의 9살 딸이 천연두에 걸렸을 때 가족들은 집안에서 천연두라는 단어를 일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님이 오셨다, 마마님이 계신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아이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마마신이 그 아이를 더 주목하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아이를 그 아이, 저 아이라고만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작은 제단 앞에서 절을 올리며 이렇게 빌었습니다. 마마님, 부디 우리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집은 가난하지만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어머니는 아이 방 앞에 정화수를 떠놓고 아이가 잠든 뒤에는 조용히 문틈으로 기도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이 말을 조심했습니다. 큰 소리를 내거나 웃는 것도 삼갔습니다. 마마신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언어 금기와 의례는 조선시대만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 전역에서 비슷한 관습이 발견됩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천연두를 직접 부르지 않고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유럽의 중세시대에도 흑사병을 큰 죽음 같은 완곡한 표현으로 불렀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재앙 앞에서 보이는 보편적인 반응입니다. 직접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믿음, 혹은 이름을 피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다는 희망. 오늘날 우리는 이런 관습을 미신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은 질병과 싸우는 유일한 심리적 무기였습니다. 의학이 무력한 상황에서 언어와 의례가 희망을 제공했습니다. 현대에도 우리는 비슷한 언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암이라는 단어를 직접 말하기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큰 병, 그 병이라고 돌려 말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것은 과학의 시대에도 여전히 작동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이름을 피함으로써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1770년 경기도의 한 마을에서 천연두가 크게 유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집마다 제단을 차리고 마을 입구에 큰 제단을 세웠습니다. 마을 전체가 마마신을 위한 큰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장이 제사를 주관했고 마을의 모든 가정이 음식을 준비해 제단에 올렸습니다. 제사 중에는 마마, 천연두 같은 직접적인 단어를 일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크신 손님,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제사가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은 3일 동안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이것은 격리 조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마마신을 마을 밖으로 내보내는 의례이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마을의 천연두 확산은 일주일 만에 잡혔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사의 효과가 아니라 격리와 시간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마마신이 제사를 받고 떠났다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그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었고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했습니다. 언어의 금기와 종교적 의례는 의학이 부재한 시대에 사람들이 질병에 대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비록 의학적 효과는 없었지만 심리적 효과와 사회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천연두의 이름을 피한 것은 그들이 가진 유일한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학적 이름으로 질병을 부를 수 있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언어는 중요합니다. 질병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환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언어에 담깁니다. 우리는 질병을 두려워하되 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계급에 따라 천연두 치료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병이라도 태어난 집안에 따라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던 역사를 함께 확인해 봅시다. 네 번째, 계급의 벽, 생존의 불평등. 조선시대의 천연두 치료는 계급에 따라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왕실과 양반 가문은 최고의 의원을 부를 수 있었고 귀한 약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상민과 천민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같은 병에 걸렸지만 생존율은 계급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왕실의 경우 왕자나 공주가 천연두에 걸리면 국가적 비상사태로 간주되었습니다. 내의원의 최고 의관들이 총동원되었고 전국에서 최고의 약재가 모였습니다. 승정원 일기, 영조 15년 기록입니다. 세자가 두창을 앓으시니 내의원 의관 10명을 배치하고 인삼과 우황을 진상하라 명하셨다. 이 한 문장이 보여주는 현실은 명확합니다. 왕실은 천연두 환자 한 명을 위해 국가의 모든 의료 자원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인삼과 우황은 당시 가장 귀한 약재였습니다. 특히 우황은 소의 쓸개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약재로 무게만큼 금과 같은 값어치를 했습니다. 해열과 해독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었기에 왕실은 천연두 치료에 우황을 사용했습니다. 반면
일반 백성들은 인삼이나 우황을 구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약재는 마을의 약초꾼이 산에서 캐온 흔한 약초들 뿐이었습니다. 감초, 생강, 연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약재들도 해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지만 천연두의 진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1760년대 한양의 상황을 기록한 문헌을 보면 계급 간 치료 격차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북촌의 양반 가문과 남촌의 상민 가정에서 같은 시기에 천연두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양반 가문의 10살 아들이 천연두에 걸렸을 때 그 집안은 즉시 한양에서 명망 높은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매일 2차례 왕진을 와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인삼과 녹용을 달인 보약을 꾸준히 먹였습니다. 별도로 고용된 간병인이 밤낮으로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아이의 방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었고 온도와 습도도 조절되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아이의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2주 뒤 아이는 고비를 넘기고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몇 개의 흉터가 남았지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가족들은 의원과 간병인에게 후한 사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작은 사당에 회복을 감사하는 제를 올렸습니다. 반면 남촌의 상민 가정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 집의 8살 딸이 천연두에 걸렸을 때 부모는 의원을 부를 돈이 없었습니다. 당시 의원의 왕진료는 쌀 한 섬에 해당했는데 이것은 가난한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을의 약초꾼에게 물어서 몇 가지 약초를 구했습니다. 집에서 약초를 달여 아이에게 먹였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일을 계속해야 했기 때문에 낮에는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농사일과 간병을 병행했지만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열흘째 되던 날 새벽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부모는 작은 언덕에 아이를 묻고 나무 팻말 하나를 세웠습니다. 장례 비용이 없어서 간소하게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슬픔을 사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살아남은 다른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정의 이야기는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 전역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상이었습니다. 의료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는 생존의 불평등으로 직결되었습니다. 통계 자료는 이 불평등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조선 후기의 한 연구에 따르면 양반 계층 아동의 천연두 생존율은 약 85%였습니다. 반면 상민 계층의 생존율은 약 70%, 천민 계층은 60% 정도였습니다. 같은 병이지만 계급에 따라 생존 확률이 25%포인트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의료 접근성의 평등을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불평등은 존재합니다. 고가의 신약이나 최신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은 경제력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치료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비하면 엄청난 진보입니다. 1800년 경상도의 한 마을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의 여름 마을에 천연두가 돌았습니다. 마을에는 약 50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그중 양반 가문은 3가구, 나머지는 상민과 천민이었습니다. 천연두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퍼졌습니다. 3개월 동안 마을의 20명 아이가 천연두에 걸렸습니다. 양반 가문의 아이 셋은 모두 회복했습니다. 가문마다 의원을 불렀고 귀한 약재를 사용했습니다. 반면 상민과 천민 가정의 17명 아이 중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반댁 아이들은 복이 많아서 살아나고
우리 같은 것들은 팔자가 사나워서 죽는다. 한 어머니의 한탄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팔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회 구조의 문제였고 의료 자원 배분의 문제였습니다. 계급제도가 만들어낸 생존의 불평등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은 무겁습니다. 의료는 특권인가, 권리인가? 조선시대에는 의료가 명백히 특권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만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의료를 기본적 인권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가? 경제력이나 지역에 따른 의료 격차는 없는가?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의료의 불평등은 생명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고. 다음 장면에서는 천연두를 둘러싼 민간 신앙과 마마신 숭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학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희망을 찾았는지를 함께 확인해 봅시다. 5번째, 신앙과 의례 마마신의 세계. 의학이 무력한 시대, 사람들은 초자연적 힘에 의지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천연두가 마마신이라는 신이 가져오는 병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천연두를 치료하는 것은 단순히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신을 달래는 종교적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마마신 숭배는 조선 후기에 민간 신앙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집안에 마마신을 위한 제단을 차리고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특히 천연두가 유행하는 계절인 봄과 여름에는 더욱 정성을 들였습니다. 동국세 시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백성들은 마마신을 위해 깨끗한 음식을 차려 제를 올린다. 마마신 제사는 매우 엄격한 규칙을 따랐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목욕제계를 해야 했고 제단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제물은 반드시 깨끗한 것이어야 했고 고기는 금기시되었습니다. 쌀밥, 떡, 과일, 물이 기본적인 제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마신이 깨끗함을 좋아하고 더러움을 싫어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천연두 환자가 있는 집은 특히 청결에 신경을 썼습니다. 환자의 방은 물론 집 전체를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마당에 더러운 것이 없도록 했고 집안에서 큰 소리나 거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마신을 놀라게 하거나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1780년대 전라도의 한 마을에서는 마마신을 위한 공동제사가 열렸습니다. 그해 봄 마을에 천연두가 돌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공동으로 큰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마을의 가장 깨끗한 장소를 선택해 임시 제단을 세웠습니다. 제단에는 흰 천을 깔고 쌀밥과 떡, 과일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마을의 나이 많은 여성이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천연두를 알아서 면역이 있었고 오랫동안 마마신 제사를 지내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사는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제관이 축문을 읽었습니다. 크신 마마님, 이 작은 마을을 찾아주셨으니 감사하옵니다. 부디 아이들을 살펴주시고 곧 평안히 떠나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제사가 끝난 뒤 제물은 마을 사람들이 나눠 먹었습니다. 마마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천연두를 피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제사 이후 마을의 천연두 확산이 주춤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마마신의 은총 때문이 아니라 계절적 요인과 집단 면역이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제사가 효과가 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경험은 마마신 신앙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마마신 신앙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었고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했습니다. 천연두라는 통제 불가능한 재앙 앞에서 신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 이런 행동들은 의학적 효과는 없었지만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주었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마마신 신앙의 일부 관습은 실제로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청결을 강조한 것, 환자를 격리한 것,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 것. 이런 관습들은 우연히도 감염 확산을 막는 데 기여했습니다. 물론 당시 사람들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단지 마마신이 깨끗함을 좋아한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종교적 관습이 공중보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신앙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심각한 질병에 직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기도는 의학적 치료를 대체할 수 없지만 심리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치료 과정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1790년 충청도의 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 집의 5살 아들이 천연두에 걸렸습니다. 집안은 가난했고 의원을 부를 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마마신 제단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목욕 재개를 하고 깨끗한 물과 쌀밥을 제단에 올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마마님,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어미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마을의 작은 사당에 가서 10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일을 마치고 사당에 가서 절을 올렸습니다. 가족 전체가 아이의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의학적 치료는 할 수 없었지만 기도와 정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주 뒤 기적처럼 아이의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살아남았습니다. 가족들은 마마신의 은총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마신 제단 앞에서 감사의 절을 100번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사당의 쌀 한 마를 봉헌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아이는 자신의 면역 체계로 천연두를 이겨낸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신앙이 희망을 주었고 그 희망이 절망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분명 의미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통찰은 이것입니다. 과학과 신앙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경험의 다른 측면을 다룹니다. 과학은 질병의 원인과 치료를 제공하지만 신앙은 의미와 위안을 제공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마마신 신앙은 삶을 지탱하는 심리적 버팀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학의 힘으로 천연두를 퇴치했지만 여전히 신앙은 많은 이들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학을 존중하되 신앙의 역할도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가족들이 직면한 도덕적 딜레마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 다른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던 부모들의 고통스러운 선택을 함께 들여다봅시다. 6번째, 불가능한 선택. 가족의 딜레마. 천연두에 걸린 아이를 둔 부모는 불가능한 선택 앞에 섰습니다. 병든 아이를 돌보면 다른 가족이 감염될 위험이 있었고 아이를 격리하면 제대로 된 간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과 생존 사이에서 부모들은 매일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깊은 도덕적 딜레마였습니다. 조선시대의 가족 구조는 대가족 중심이었습니다. 한 집에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았고 자녀도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한 아이가 천연두에 걸리면 그 영향은 가족 전체에 미쳤습니다. 부모는 병든 한 아이와 건강한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균형이 거의 불가능했다는 점입니다. 한 아이에게 집중하면 다른 아이들이 위험해졌고 모두를 보호하려면 병든 아이를 방치해야 했습니다. 이 딜레마는 부모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아이가 격리 중에 목숨을 잃으면 부모는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곁에 있어줬더라면, 내가 더 자주 들여다봤더라면이라는 후회가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열양세 시기의 한 기록은 이런 고통을 생생히 전합니다. 마마를 앓는 아이의 어미는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되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1770년대 경기도의 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 집에는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큰딸 12살, 큰아들 10살, 둘째 딸 8살, 막내 아들 5살. 어느 봄날 둘째 딸에게 천연두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부모는 즉시 딸을 별채로 옮겼습니다. 집안 어른들의 조언에 따라 아이를 완전히 격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하루에 3번 음식을 날라다 주었지만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며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어머니는 문 밖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큰딸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동생을 돌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마마를 앓았으니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다시 걸릴 수도 있다. 절대 안 된다. 사실 어머니는 큰딸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큰딸은 곧 혼인할 나이였고 다시 천연두를 앓으면 혼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을 살리고 싶지만 다른 세 자녀도 지켜야 한다. 남편도 천연두를 앓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를 잃을 수도 없다. 집안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다. 어머니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둘째 딸의 신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둘째 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열이 너무 높아져서 아이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말렸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제 딸입니다. 제가 돌봐야 합니다. 어머니는 3일 동안 딸의 곁을 지켰습니다. 물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주고 물을 먹이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새벽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어머니는 자신을 격리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감염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린 시절에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곁에 있었더라면 딸이 살았을까? 이 질문은 평생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이런 도덕적 딜레마는 조선시대 부모들에게 보편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천연두가 유행하는 시기마다 수천 명의 부모가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 아이를 선택하면 다른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 불가능한 선택. 이것은 부모에게 가장 잔인한 시험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유사한 딜레마는 존재합니다. 중환자실에 누운 가족을 면회하고 싶지만 어린 자녀가 집에 있어서 오래 머물 수 없는 경우, 암 치료를 받는 배우자를 돌보면서 동시에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경우, 한정된 자원과 시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다만 현대에는 의료 시스템의 지원이 있습니다.
간병인 서비스, 사회복지 지원, 심리 상담 등 조선시대 부모들은 이런 지원 없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1800년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의 한 가정에는 쌍둥이 남매가 있었습니다. 7살이던 그해 둘 다 천연두에 걸렸습니다. 부모는 절망했습니다. 두 아이를 동시에 돌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남자아이를, 어머니는 여자아이를 각각 돌보기로 했습니다. 두 아이를 각각 다른 방에 격리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방에서, 어머니는 딸의 방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일주일 동안 부부는 서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아이를 돌봤습니다. 다행히 두 아이 모두 고비를 넘겼습니다. 2주 뒤 아이들은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 2주는 그들의 삶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부부는 나중에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아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차라리 함께 죽는 게 나았을 겁니다. 이 말에는 부모의 깊은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세상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은 부모에게 가장 잔인한 요구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무겁고 깊습니다. 사랑은 때때로 불가능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조선시대 부모들이 내린 결정을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아이를 사랑했고 그들도 고통받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처한 상황이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가족을 보호하는 일은 때로 고통스러운 결정을 수반한다는 것. 하지만 그 고통이 사랑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소중한지. 과거의 부모들이 겪은 고통을 우리는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과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다음 마지막 장면에서는 천연두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이 이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생존 이후의 이야기,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7번째 생존 이후 낙인과 희망. 천연두에서 살아남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얼굴과 몸에 깊은 흉터를 안고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조선시대에서 이 흉터는 단순한 신체적 표시가 아니라 사회적 낙인이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얼굴의 흉터는 혼인시장에서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곰보라는 멸칭은 천연두 생존자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에는 동정보다는 경멸의 뉘앙스가 더 강했습니다. 사람들은 천연두 흉터를 보면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비록 더 이상 전염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심리적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생존자들은 이런 시선 속에서 자존감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났습니다. 경도 잡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두창을 앓은 여자는 혼인하기 어렵고 남자는 벼슬길에 나아가기 어렵다. 이 한 문장이 보여주는 현실은 가혹합니다. 1790년대 한양의 한 양반 가문 이야기입니다. 그 집안의 둘째 딸이 10살에 천연두를 앓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얼굴에 많은 흉터가 남았습니다. 특히 양쪽 볼과 이마에 깊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딸이 혼인 정년기인 16살이 되었을 때 부모는 혼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양반이었고 재산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몇 군데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매쟁이가 딸을 보고 온 뒤 모든 혼처가 물러갔습니다. 한 중매쟁이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집안은 좋지만 아가씨 얼굴이 걸립니다.
양반 집안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습니다. 부모는 혼수를 늘리고 지참금도 더 준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혼처를 찾았지만 제대로 된 집안에서는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딸은 20살이 되어서야 간신히 혼인했습니다. 상대는 나이 많은 호랍이었고 집안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부모는 딸을 시집 보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마마만 앓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딸은 아무 말 없이 시집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평생 얼굴에 흉터를 감추려 애썼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생존자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흉터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1780년 경상도의 한 상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어린 시절 천연두를 앓아 얼굴에 많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마마님을 이긴 사람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장사에 뛰어들었고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신용을 쌓았습니다. 얼굴의 흉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인품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지역에서 손꼽히는 부자 상인이 되었습니다. 혼인도 했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져 공보 김서방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 별명에는 더 이상 경멸이 아니라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말년에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마가 내 얼굴을 망쳤지만 내 마음까지 망치지는 못했다. 천연두 생존자들의 삶은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고통받았지만 다른 일부는 그것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중요했습니다.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공동체에서는 생존자들도 더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천연두 흉터를 볼 일이 없습니다. 천연두가 완전히 박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병의 흔적을 안고 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암 수술 자국, 화상 흉터, 선천적 장애. 이런 신체적 표시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조선시대의 편견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를 봐야 합니다. 1805년 전라도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마을에는 천연두에서 살아남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흉터가 많았지만 그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농부였습니다. 어느 해 여름 큰 홍수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많은 집들이 물에 잠기고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 청년은 밤새 물에 뛰어들어 마을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특히 물에 떠내려가던 어린아이 셋을 구해냈습니다. 홍수가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 얼굴만 보고 너를 멀리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우리 중 누구보다 아름다웠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흉터는 여전히 있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에 존경받는 일원이 되었고 나중에는 마을 이장까지 역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의 가치는 외모에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 천연두 생존자들은 단순히 병을 이겨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흉터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강인함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질병을 겪은 사람은
우리의 동정이 아니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역사는 기록합니다. 질병이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지만 정신까지 꺾을 수는 없다는 것을. 조선시대 천연두 생존자들은 사회적 편견과 싸우며 살아갔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무너졌지만 많은 이들은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 용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질병의 흔적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편견이 아니라 존중을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과거로부터 배우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개의 장면을 통해 조선시대 천연두가 가족과 사회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확인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질병의 공포를 보여주었지만 모두 하나의 진실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질병은 단순히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를 시험하는 총체적 위기였다는 것. 승정원 일기와 동국세 시기의 기록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마마가 돌면 한 마을이 무너지고 한 가문이 흔들리며 한 시대가 멈춘다. 이 표현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천연두는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가족을 갈라놓았으며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는 천연두의 공포가 얼마나 깊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격리라는 이름의 버림이 무엇이었는지 보았습니다. 세 번째 장면에서는 언어의 금기가 공포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이해했습니다. 네 번째 장면에서는 계급이 생존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목격했습니다. 다섯 번째 장면에서는 신앙이 절망 속의 희망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섯 번째 장면에서는 가족의 불가능한 선택 앞에서 함께 고민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장면에서는 생존 이후의 삶이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7가지 흐름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됩니다. 인간은 질병 앞에서 나약하지만 동시에 놀라울 만큼 강인하다는 것. 조선시대 사람들은 의학 지식도 효과적인 치료법도 없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격리를 실시하고 신에게 기도하고 서로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비록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졌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는가? 의학은 분명히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천연두를 완전히 퇴치했고 많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질문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가? 질병을 앓는 사람들을 편견 없이 대하고 있는가? 가족과 공동체는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키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사람들보다 더 진보된 사회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의학 기술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태도에서도 진보해야 합니다. 과거의 편견을 반복하지 않고 과거의 불평등을 극복하고 과거의 고통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역사는 결코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고 미래를 향한 나침반입니다. 조선시대 천연두의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경고하기를 질병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고, 위로하기를 우리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격려하기를 과거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더 나은 세상을 만들라고. 우리는 이 메시지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천연두로 목숨을 잃은 조선시대의 모든 아이들, 그들을 지키지 못한 부모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의료 체계를 지키고 서로를 돌보며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책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조선시대 천연두의 7가지 장면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질병의 공포에서 시작해 격리와 버림, 언어의 금기, 계급의 불평등, 신앙의 위안, 가족의 딜레마, 그리고 생존 이후의 삶까지 이 여정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한 시간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천연두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려움, 사랑, 희망, 절망, 용기, 약함. 이 모든 감정은 시대를 초월해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도구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의학, 과학, 공중보건 체계. 이것들은 수백 년의 희생 위에 쌓아 올린 인류의 성취입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 중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격리된 채 홀로 병과 싸워야 했던 아이의 모습인가요? 아이를 지키고 싶었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부모의 눈물인가요? 계급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흉터를 안고도 당당하게 살아간 생존자들의 용기인가요? 어떤 장면이 마음에 남았든 그것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을 거는 살아있는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이유는 과거를 찬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을 더 현명하게 하고 내일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조선시대 천연두의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의료 체계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조선시대 사람들이 서로를 지키려 애썼듯이 우리도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선이 더해질 때 이 역사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과거의 고통이 오늘의 지혜가 되도록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역사는 책 속에 갇혀있는 죽은 글자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거는 살아있는 목소리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역사의 지혜가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셨나요? 교과서에서는 단 몇 줄로 지나갔던 천연두. 하지만 그 뒤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선택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부모들이 내린 결정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도 아이를 사랑했고 그들도 고통받았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점이 이 역사를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하는 한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